이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패널 토의 진행을 할 텐데요. 앞서 발표 주셨던 분들과 그리고 새롭게 또 패널로 함께 해주실 분들 모시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 좀 전에 살펴봤는데요. ESPR뿐만 아니라 DPP 그리고 한국에서 또 살펴보고 있는 한국형 DPP까지 그리고 ESPR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호 인정이 가능한지 그 유럽 측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발제해 주셨던 우리 발제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추후에 패널 토의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답변 들은 후에 질문 있으신 분들 Q&A 세션에서 질문을 주시면 또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답변하는 순서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서서 저희 EU ESPR에 대한 실행 계획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 또 대한민국 정부의 이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디지털 제품 여건이지요. DPP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 유럽 측의 입장 그리고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들을 함께 모시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패널별 개별 질문들이 미리 저희가 좀 받아봐서 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공통 질문, 한국과 EU의 공통 질문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추후에는 객석에 계시는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받아들 예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금 전문가들은 한국인과 또 해외 연자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도 동시통역 수신기 이용하셔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패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피에르 앙리 부국장님 무대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We'd like to invite Mr. Pierre Angry. Would you please come to the stage? Yes, please. And also we'll have Mr. Mauro Scalia. Please, thank you.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시죠? 예, 김유겸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고요. 김동수 소장님께서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We'll invite all panelists for a panel discussion. Would you please come up to the stage? Thank you very much once again. Thank you.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 EU 에코 디자인 포럼 정책 세션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좀 자리 이동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once again for joining us for this panel discussion. And we have many questions from the floor. So please allow me to speak just only in Korean because we will have the accurate translation because I'm not a specialist in the eco design industry. Thank you very much once again for your cooperation. 오늘 한 EU 에코 디자인 포럼 정책 섹션 이제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통역 수신기 이용해서 한국어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미리 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별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에르 앙리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셔서 아마 많은 그 기업인들과 또 관계자들께서 개별 질문을 휴식 시간을 통해서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별 질문 드리기 전에 인사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개막식부터 계속 소개는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좀 마이크를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o w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briefly to our 소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panel discussion, Mr. Pierre Angry, please. 안녕하십니까. 피에르 앙리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유엔에서 왔고요. 저는 환경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산업과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ESPR 관련 규정에서요. 에코 디자인에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장 ESG 경영연구소의 김동수 소장입니다. 최근에 진행했던 ESPR과 DPP 국책화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서 아마 이 자리에 토론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So, would you please? Yes. Yes, good afternoon. Mauro Scalia. I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라텍스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맡고 있는 마우라 스칼리라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의 이 밸류체인에서 모든 섬유 의류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에코 디자인 관련 규정에 대해서 ESPR 관련해서 DPP 관련해서 유럽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경입니다. 밖에 보시면은 한국 섬유산업연합회가 지금 부스를 열고 있는데요. 한국 섬유산업연합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순환 지속가능성 순환 텍스타일 포럼에 에코 디자인과 그다음에 DPP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섬유 관련돼 있는 DPP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패널별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삐에르 앙리 부국장님께 들어온 질문부터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또 강연 중에 ESPR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셨는데요. 부국장님, 그 ESPR 하에서 개별 제품군의 위임 법령을 수립을 할 때 한국 정부 또는 산업계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술 자문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케이. 네.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협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또 산업계가 의견을 제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고 저희 그런 사전 연구 단계에서 저희 이해관계자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신 분들의 의견을 언제나 환영을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공식적으로 이것을 그 에코 디자인 포럼이라는 그 협의 기구를 통해서 여러 무역 그 기구들랑도 논의를 할 텐데 그런 규정 공식적인 협의를 수렴하기 전에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곳에는 기업이나 또 우리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삐에르 앙리님 또 한국에 오셨으니까 편안하게 여러 가지 의견들 좀 말씀을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response. 계속해서 김동수 소장님께 들어온 질문 전달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오랫동안 유럽의 경우에는 DPP 관련 여러 가지 대응 정책들을 마련을 해왔는데 그에 반해서 한국 기업이나 정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2023년부터 이제 막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이 한국형 DPP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 산업계나 또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2027년 규제 시행 전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좀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DPP라는 이 제도를 규제를 충족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법 제도 개정이 상당 부분 좀 진행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DPP와 관련된 규제들을 다뤄왔던 방식은 폐기물과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이제 이 DPP 규제가 활성화되려면 이런 사용이나 활용 쪽에 관한 그런 법 제도들도 상당히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연초에 1월에 고시를 통해서
법상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협력업체의 정보를 획득하거나 그걸 어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면책되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업체의 정보를 획득하고 사용 유통하는 것들이 아주 제약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법 제도 개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결국 우리나라가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DPP 규제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뒤처져 있다, 늦게 출발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맞는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와 관련된 정보들의 구축이라든가 여러 SI 생태계와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드밴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단기간에도 굉장히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출발하는 시작점은 늦었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이렇게 캐치업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한 2027년까지 우리나라가 주요 업종별로 DPP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거 그런 라이트하우스 프로젝트와 같이 각 업종별로 특성을 반영한 기술 기준들이 확정됐을 때 이러한 것들을 빨리 이렇게 마련해 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구축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EU에서 좋은 그런 예시가 돼줘서 좋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많은 사례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 주요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라이트하우스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캐치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에서의 여러 가지 현안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DPP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 협력업체의 정보가 티어 1, 2, 3로 가게 되면 한국으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뭐 다양한 동남아시아라든가 여러 이제 동유럽이라든가 여러 국가에서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데이터 가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서 DPP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특히 우리나라의 공급망 상에 위치한 여러 국가와 협업을 통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뭐 이런 협업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가버넌스들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과제는 한국에게만 주어져 있는 건 아니고 EU에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EU 역시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어떤 정보를 요구할 때 한국이라든가 주요 생산 국가에서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여러 이제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서 국가에서 이런 정보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 빠르게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늦게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큰 걱정은 없으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해주셨고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을 빨리 구축하고 또 우리 수출 주력 국가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관계된 국가들의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춘 대응책을 빨리 마련한다면 규제 시행 전까지는 법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마우라 스칼리아 국장님께 들어와 있는 질문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EU는 ESPR 제1차 작업 계획으로 섬유를 철강 다음 그러니까 두 번째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여러 가지 가장 먼저 규제를 받는 핵심 산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유라텍스에서 작업 계획에 따른 GRC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참여를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연구의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 함께 주셨는데요. 예, 답변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I understand the question. It's about the involvement of Euratex. 네, 이해를 잘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저희가 참여를 했고요. 2023년부터 JRC로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ESPR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경쟁성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법안이죠. 저희는 일단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같이 참여를 했고요. 다음에는 처음에는 섬유로 시작했다가 다음에는 의류로 넘어갈 것입니다.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실 삼유 사업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DPP와 에코 디자인도 있고 철강이라든가 배터리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의류를 생각해 보면은 그 다양성을 보면 그 복잡성이라든가 특히 이 가치 체인을 생각하면은 엄청난 복잡성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저희가 지속적으로 JRC와 한국의 또 한국 섬유 업체 기관들과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로 밸류체인에 대 있어서의 복잡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아직 그 결론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그 성능 요건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중점을 둘 부분은 예를 들면 내구성 같은 것들이 중점 분야가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내구성은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서 이것을 측정하기가 쉽고요. 또 정보 부분이라든가 다른 또 화학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성공적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이 DPP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정책 입안자들과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이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해 말쯤에 좀 더 구체화돼서 공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Your response 고맙습니다. 섬유에서 의류로 확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주 굉장히 워낙 확대가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 표준에 대응하고 있는 부분의 가장 큰 것이 이제 내구성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김유겸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 전달드리겠습니다. 섬유산업에서 디지털 제품 여건, DPP 적용 가능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곳에서 발표를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섬유 기업들이 DPP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나 전략적 접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섬유산업이 굉장히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공급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그걸 DPP로 표현하는 이 절차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사실 여기를 참여하고 있는 공급망 기업들에 대한 공급망 기업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DPP를 통해서 변화될 앞으로의 섬유산업의 그림은 뭐 소위 얘기하는 포스트 패스트 패션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섬유산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섬유산업이 발전해왔던 배경에는 패스트 패션이 있고요. 그 패스트 패션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효과를 거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과도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DPP가 시작이 되면 이런 성과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환경 규제, 그다음에 재고 처리 부담,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까지 이제 확장이 되다 보면은 패스트 패션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의 산업 형태나 이런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재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DPP가 끼칠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급망에서의 인식 전환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DPP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들을 얻을 것이고 그걸 어떻게 완제품한테 모을 수 있는지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데이터들을 전달하는 내용들,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데 비해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어떤 수준으로 얻을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어떻게 확인할 건지에 대한 산업별 이슈들에 대해서는 아직 큰 진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이 오늘 참여해 주신 옆에 계신 유로텍스 같은 기관, 유럽 내 대표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국내 업체들, 산업들이 좀 협력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한국 섬유인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대책들, 규제 관련된 대책들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시간 관리를 저희 패널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셔서 패널 개별 질문, 두 번째 질문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피에르 앙리 부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ESPR 제1차 작업계획에서 수평적 조치가 향후 제품 요건의 핵심 요소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 수평적 조치가 다양한 제품군에 과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또 DPP 도입과는 어떤 연계성이 있을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입한 수평적 조치라는 것은요, 이 일반적인 어프로치가 아닙니다. 이 수평적 조치라는 것은 그 공통적인 이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이 규제 당국에서 똑같은 파라미터를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달라다 하더라도 유사점을 갖고 있는 것은 같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리 수선 가능성에 대해서 유사한 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굉장히 복잡한 제품에 있어서 이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것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 내구성 관점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수평적 조치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부품을 준비를 하고 이런 것도 준비하는 것이 내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최종 제품을 새로를 활용할 때요. 그때 정보를 요구를 할 때 이런 예비 부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내에서 수리가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제품이 다른다 하더라도 같은 요건 사항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수평적 조치라고 저희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제품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법안을 채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 수리 가능성에 대해서요. 어떤 제품들이 적용이 될 것인가, 어떤 파라미터들을 공동사항인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어떻게 표시가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 DPP에 표시가 될 것이고요.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향후에 이 법안이 채택이 될 때 정의가 되고 결정이 될 것입니다. 네.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기업인들이 제품을 다시 규제에 맞게 생산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소장님께 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DTP는 EU와의 상호 인정을 추진하거나 한국산 제품의 EU 수출 적합성을 자동 인증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한 로드맵이나 전략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고민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산업부 관계자께서는 이제 곧 그 상호 인정 관련 추진한다 이런 강의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DPP 규제 대응적인 측면을 위해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추구해 가고자 하는 이런 순환 경제 사이클을 완성하기 위해서 EU뿐만 아니라 한국 모두 양측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니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국이 EU의 DPP 규제에 충족하기 위해서 상호 어떤 협업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EU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망상에서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협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단지 한국과 EU 간의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반으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한 EU뿐만 아니라 한 중국, 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미국도 모든 교역 국가 간에 이러한 그 개념들이 도입이 돼야지 이런 서큘러 이코노미에 대한 우리가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로드맵이 몇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그 코리아 사이드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런 ESPR을 기반으로 한 DPP 규제 대응을 위한 그 한국 측의 플랫폼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에 대해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환경연구원이라든가 생산기술연구원 등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측의 이런 준비들은 올해가 지나고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한 2단계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 인정의 단계, 그러니까 사회작가에서 질문 주신 뮤추얼 레코니션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루즐리 커플드된 각각의 다른 그런 어떤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차이점들을 인정해 주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차이점들을 어떻게 좁혀 나갈지에 대한 상당 기간 이렇게 법제도에 대한 개편들이 따르게 될 텐데요. 이런 상호 인정의 기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뮤추얼 레코니션과 같은 기간들이 있을 거고, 이런 단계가 지나서 그 양국 간에 상당한 이렇게 그 접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는 그 상호 인증, 즉 mutual authentication의 단계까지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은 양측의 데이터의 무별성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transparent한 이런 그런 그 정보의 교환과 또 동시에 데이터 소버리니티를 갖다 보호하는 동시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기술적 지원 하에 아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한 3가지의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다수의 국가들이 서큘러 이코노미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이런 그 목적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정리를 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 중복 등록 없이 또 함께 편안하게 우리 기업인들이 수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대응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우라 스칼리아 국장님께도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And my question to the Skyla, Mr. Skyla, as you're aware, Korea has strong capabilities in eco-friendly textiles. So, are there any specific areas where EU could consider joint standards, mutual recognition of certification, or pilot projects such as DPP application with Korea? Are there any collaboration opportunities? 네, 한국이 지금 그 친환경 섬유에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협력 가능성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한국이 굉장히 여기서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 디자인의 저희 규정은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 동료들이 말씀해 주신 거에 동의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아주 싸고 질이 낮은 패스트 패션에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라면 한계가 있고요. 이제 좀 더 고품질을 지향을 하게 된다라면은 더 나은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런 법에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이 늦게 시작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질문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준수에 관한 내용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서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답은 아직 없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라면 이 재생 원료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와 같은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성, DPP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그래야만 다른 곳에서도 채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달 남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체크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상호 인정 표준도 어떻게 하면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저희 DPP 영역에서도 IP 솔루션뿐 회사라든가 어떤 서플라이어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도
있고요. 또 케미컬 이런 화학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범 운영을 통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영역에서 협력 방안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또 자세히 살펴주셨습니다.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김유경 대표님께 들어온 두 번째 질문 전달드리겠습니다. EU에서 섬유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내구성, 수선 가능성 등을 DPP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한국 섬유기업이 이러한 성능 정보를 수치화하고 표준화하려면 어떤 연구나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 질문도 결국은 DPP하고 연관이 있는 사항인데요. 뭐 DPP를 섬유 쪽 패션 제품을 놓고 DPP를 정의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뭐 공급망의 투명성, 생산 공정 관리, 탄소 중립, 화학 물질 관리, 제품 안전, 뭐 재활용,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루는 결과값을 표시하는 일종의 종합 선물, 뭐 이런 종합 선물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결국은 이 DPP가 섬유 DPP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수단이거든요. 결국은 공급망에서 벌어지고 있는 퍼포먼스들을 데이터 수치화하고 그걸 모아서 결국은 완제품인 특히 이제 의류 제품에다가 붙이게 되면은 결국 그 데이터 값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같은 눈에 보이기에는 같은 옷이지만은 그 상품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구성, 수선 가능성, 재활용성들이 DPP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제품이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즉 여태까지는 의류 제품은 굉장히 짧은 수명에 그 다음에 회전이 굉장히 빠른 제품으로 알려집니다. 이걸 통해서 패션 산업이 성장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패션 산업을 그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구성이나 수선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가치하고 굉장히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재 공급망 기업들 그 다음에 DPP를 부착하는 궁극적인 책임을 갖게 되는 패션 브랜드들이 협력해서 소재부터 제품 전반에 이르는 기준과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 거기에 협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어떤 데이터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패션 브랜드가 추구하는 제품의 가치, 요구하는 수준을 어떤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명확히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방법론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평가하고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가 결국은 이 내구성, 수송 가능성, 재활용성 같은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공급망 기업들이 부합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마 이제 DPP 자체가 데이터를 넣는 거에 지금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어떤 형태로 완성이 되는 이제 시점이 된다 그러면 아마 그 DPP에 나타나는 데이터들 간의 비교가 진행이 될 겁니다. 결국 어떤 제품이 더 우월하고 어떤 제품이 더 환경성이 더 좋으며 더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얘기가 되고 그걸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먼저 좀 고려를 하고 이런 프레임을 짜고 시스템을 만들어갈 때 조금 반영시키면 좀 더 빠르고 좀 더 효과적인 DPP, 섬유 DPP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재 공급망부터 패션 브랜드사까지 그야말로 자재부터 완성본까지 함께 좀 협력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크게 보면 말씀을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패널 질문 모두 마무리 짓겠고요. 이제 한국과 EU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질문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분께서 모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순환경제, 에코디자인, DPP 등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 소비자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순환경제, 에코디자인, DPP 등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을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에르 앙리 부국장님께 부탁드릴까요? 네, 어떻게 하면은 이 DPP 대응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변화에 대한 이행과 산업에서의 이행은 당연히 기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도 조율이 필요하며 어떤 수단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저는 변화에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며 또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을 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이런 그 요건 사항들이 결국은 더 쉽게 좀 흡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Yes, opinion.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정말 차차 조금 더 이해되고 그리고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선생님 같은 질문 부탁드릴까요? 저도 사실 피에르 앙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의견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근데 한 가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가 DPP를 강조할 때 결국 이러한 관련된 정보의 생산은 우리 N차 협력업체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늘상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동시에 이런 DPP에 대한 순환경제에 대한 지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로벌 정합성도 이야기하고 데이터의 어떤 그런 독립성이라든가 상호 운영성 같은 것들도 강조되는데 소비자 사이드에 대한 강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마켓 메커니즘이 결국에 형성이 되려면 소비자 사이드의 비헤이비어 변화가 되게 일어나야지 되는 거거든요. 소비자 사이드의 비헤이비어 변화 없이는 대규모 인베스트먼트가 상당 기간 길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면 소비자 사이드의 어떤 비헤이비어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용 에피시언트하게 또 타임리 매니저해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끌 수 있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어서 마우라 스칼리아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같은 질문이 Same please. 정책 입안자들이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DPP 관련돼서 어떤 진척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 시점에서 저희는 일부 기업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또 소비자들도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DPP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어떤 일부 가게를 가면은 벌써 QR이 있어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이런 유럽인들은 굉장히 익숙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섬유 기업에 있어서는 DPP 솔루션이라고 하면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정책 입안자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벌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요즘 회자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특히 또 SA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하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DTP가 이제 이행이 되게 되면은 산업연합회라든가 저희 유럽과 역내에서도 이게 해결되면 혼선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정보를 통해서 고객 기업들한테 소비자들한테도 혼선을 일으키지 않은 방법으로
제공을 할 거고요. 예를 들면 이미 저희는 16개와 관련된 데이터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또 저희 산업회이기 때문에 섬유산업회에서 저희 숙제이기도 합니다. 향후 계속 저희가 이거를 더 하려고 합니다. QR코드 등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면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유겸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예, 그 섬유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섬유 DPP가 실행됐다, DPP 제도가 실행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이 여기에 여러분 같이 있는 지금 이 장소에 아마 섬유 DPP가 1000개 이상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DPP 캐리어가 됩니다. 항상 DPP가 붙어있는 옷을 입게 되고요. 샤워를 할 때도 섬유 DPP를 만납니다. 왜? 타월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로 앞으로 이제 섬유 DPP가 확장이 돼서 실행이 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과연 DPP를 통해서 얻는 혜택이 뭘까라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소비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굉장히 많은 DPP를 접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얻을 혜택은 직접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DPP가 실행이 되면은 정장기적으로는 옷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DPP 때문이 아니라 DPP에 담겨질 내용들이죠. 많은 제도들에 따르면은 결국은 상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DPP를 했을 때 DPP가 부착된 옷을 샀을 때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가격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가격적인 부분은 그 DPP가 판매되어 있는 부착되어 있는 옷은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다면은 전기 자동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듯이 DPP가 부착되어 있는 옷을 살 때는 가격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할 것이고요. 그래야지 패션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DPP를 부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소비자들한테 기대하고 이런 DP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혜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 섬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소비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공통질문 두 번째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네 분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ESPR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민간의 자발적인 조기 대응이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 입장에서 보시기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 DPP나 에코 디자인을 선제 도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 선제 도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피에랑니 부국장님께 거꾸로 갈까요? 네, 괜찮으신가요, 부국장님께? 예. 네, 인센티브를 어떤 것으로 유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ESPR에서는 다양한 이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조달입니다. 이 퍼블릭 프로큐어먼트라고 하는 공개 조달 방식이고요. 또 이전 질문에서 저희 이미 다룬 바인 것처럼 보조금 형태로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인센티브는 당연히 더 내구성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품이어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구성이 있는 옷을 쓰게 되면 옷을 자주 안 사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객 소비자 관점에서는 제일 가장 좋은 인센티브가 아닐까요? 입장에서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는지, 뭐 보조금이라든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좀 더 오래 입는다든가 뭐 이런 말씀들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김동수 소장님께 기업이 자발적 조기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네, 유인책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네,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이게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수출하는 기업이 뭐 꼭 이유가 아니라도 특정 국가에서 그 거래의 조건으로 어떤 뭐 규제를 제시한다면 뭐 맞출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특정 규제에 대응하고자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환경을 조성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단지 그 DPP 규제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목표를 우리가 도달하게 하려면 기업들이 실제 DPP를 굉장히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육성 정책들이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탄소 중립 기반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전기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서 CCUS 같은 새로운 기술들도 불러들였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같은 그런 산업들을 새롭게 육성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DPP와 관련된 규제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걸 규제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산업 육성 정책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규제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육성 정책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업들이 이러한 내추럴하게 DPP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 정책들이 빠르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어떤 정부의 이런 산업 육성 정책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떤 데이터를 컬렉션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어떤 기술 표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상호 인정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규제 일변도의 접근이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그냥 내가 당장 지금 수출하기 위해서 이걸 제공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내추럴하게 조기에 내가 이 규제가 직접 적용될 때까지 이렇게 도입하려고 나서는 기업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조금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DPP와 관련된 그런 그 제도들이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 대규모 그런 SI 업체들의 시장 참여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런 IT 산업이 크게 육성되는 계기를 맞이를 하거나 또는 재활용, 재사용 그리고 리매뉴팩처라든가 알리와 기반의 리유즈, 리사이클, 리매뉴팩처, 리퍼비스 이렇게 하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지 실제 이런 DPP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의 활성화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까 김유겸 대표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순환섬유 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되게 되면 어떤 그 의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기업들은 이런 텍스 어드밴티지 없이는 실제 그걸 이행하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켓을 만들어줘서 기업들이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산업 육성 정책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자원을 예산을 집중해줘야지 아마 이 분야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DPP 규제를 단지 어떤 규제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그 서큘러 이코노미와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해 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보고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완전히 관점을 좀 바꿔서 보는 게 필요하다. DTP 제도에 대한 응대가 아니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우라 스칼리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DPP에 우리 기업들이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유도 방안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이 EU에서의 섬유하고 의료에 있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준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것은 미준수로 적발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EU에서 EU와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본다면 가장 좋은 인센티브는 효과적인 마켓 감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DPP가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될 것이고요. EU와 영국에서는 평균적으로
280억 개의 달러의 이 의류가 수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 0.03%가 이 화학용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장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더 많은 요건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 감시에 대한 시스템이 정비가 된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 인센티브로 적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안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감시를 잘하게 되면은 이렇게 프리라이더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이 추적성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 데이터 추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잘 작동을 하려면 이 중소기업들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요. 또 재생 원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PR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비용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VAT2도 그렇습니다. 유럽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한국보다는요.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인센티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근 대표님. 예, 이런 것처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세제 혜택도 있고 저리 금융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게 가장 크다고는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입장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될 건가 하거든요. 사실은 변화죠. 기업이 변화하는데 기업의 변화, DPP나 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자원과 비용입니다. 그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뭐 유럽 시장을 보고 한다 그러면 명확합니다. 언제 어떻게 뭘 할지가 이제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 맞추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국내 사정인 거죠. 이제 똑같은 산업인데 국내 시장을 봤을 때 DPP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얼만큼 할 건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걸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 얘기하고 있는 주어진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아내서 내가 시장에서 내가 이 경쟁력을 갖고 갈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문제는 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지만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우리나라 정부 당국 여러 부처가 있는데 관련된 부처에서 조금 각각의 그 프로그램들을 조금 종합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DPP 5년 뒤에 한다, 타겟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뭐 타임 스케줄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지 결국은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하고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엔 이전보다 굉장히 많은 노력, 자원, 인력, 굉장히 비용 너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예측 가능성 높이면 어떻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양한 의견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시간이 늘 쫓기는데요. 저희 한 그 플로어에서 그래도 2분 정도만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저희 중앙 쪽에 한 번만 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패널 토론에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2가지 질문을 조금 있는데요. EU의 유스 케이스나 어떤 경험에서 좀 대답을 좀 찾고 싶은데 DPP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뭐 배터리 같은 경우 약 90여 가지 정보 데이터를 담고 있고 뭐 일반 정보도 있지만 기밀 정보도 있고 검증이 필요한 정보들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수출 기업이 또는 서플라이 어떤 공급망의 서플라이어가 DPP 정보를 채워서 EU로 보낼 때 EU 권역 내에서는 이것을 이 DPP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정합성 또는 정확성 또 이들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건 이제 EU 권역 바깥에 있는 국가에서 보내왔을 때 또는 EU 내에서 서로
다른 법률 체계나 컴플라이언스 내에서 간의 어떤 이제 경험이 있으면 좀 그게 좀 궁금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도 이제 준비가 잘 돼서 나름대로 데이터 DPP나 데이터 스페이스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서 EU의 데이터 스페이스와 한국의 데이터 스페이스가 상호 인정을 한다고 할 때에 사전에 좀 검증되었으면 한다 하는 그런 어떤 그 POC, Proof of Concept에 대한 대상이 어떤 것들이 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좀 있으면은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받아볼까요? 그 한국의 수출 기업이 혹은 서플라이어가 DPP 정보를 EU에 보낼 때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피에르 앙리 부국장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Each time 정보가 뭐 DPP나 아니면은 그 밖에서 이제 요구가 될 때는 검증을 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품 자체에 대한 검증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제품에 대한 파라미터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테스트 결과라든지 시장에서 제품을 샘플링해서 테스팅하는 것도 검증의 방식이 될 수 있겠고, 제조사들이 스스로 사전에 동일한 파라미터로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품 자체로 테스트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인증서라든지 연속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인증을 받고 it depends in fact on the 파라미터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첨언하실 분? Any Oh yes, please. We'll pass over the mic. Sorry for interrupting, No, it's because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시스템에서도 그렇고 또 그 컨텐트 면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4월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테스트를 데이터가 적합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 것들을 규정 안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So if you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객석에서도 참석자에서 질문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주신 내용 답변 청해 듣겠습니다. 그 한국의 DPP 준비가 잘 돼서 EU 상호 인정을 받을 시에 사전 검증해야 되는 것, 또 컨셉트라든가 대상 어떤 대상들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양측 모두에게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앙리 부국장님께서 예. yes. 네, 그 상호 인정 관련돼서는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호 인정으로 가기 전에 아주 면밀하게 어떤 요건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호환이 가능한지, 파라미터가 서로 맞는지, 그리고 파라미터들이 제대로 잘 맞게 세팅이 됐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기술적인 작업도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또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자유무역 협정도 있기 때문에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나 EU의 법률 체계가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기물 분류 체계만 하더라도 법제도가 다릅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도 다르고.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상호 인정을 해달라 하자라고 한다면 이건 되게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양 국가 간의 법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디커플된 상태로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제품이 그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률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제품의 설계 과정부터 시작해서 폐기 단계까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다 여러 가지 뭐 광의적인 그런 제품군들에 대해서 이러한 체계를 도입하게 되려면 이렇게 디커플된 상태에서 이렇게 제도를 진행하다가 이런 POC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그 차이점들이 확인이 되고 서로가 갭을 줄일 수 있는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루즐리 커플드된 상태가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연계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호 인정을 할 수 있는 상호 이것과 한국의 이러이러한 제도와 재활용 비율은 EU의 이러한 재활용 비율과 거의 같거나 또는 유사하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작업들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시츄에이터리 오디터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육성이 되고 제도들이 뒷받침이 추가적으로 되면은 상호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인증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이제 어센티피케이션 그런 단계까지 레코니션에서 어센티피케이션 단계까지 이렇게 가려면 상당한 프랙티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데이터의 무결점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호 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Yes, I think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피에리가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그 리사이클드 그 재생 원료에 대해서 검증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예를 들면 체인 오브 커스티디라는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그래서 안전하고 어떤 정보를 변경을 한다던가 의미로 하는 방법을 방지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도 지금 저 EU 회원국에서도 관련된 논의를 지금 논의 중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법적으로 이것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검증 부분에 있어서 아직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해서 이 밸류체인 내에서 이 정보들이 제출되는 정보들이 검증 가능할지에 대해서 찾아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났는데 네 정말 이제 예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예 전달 받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에코 디자인 규정이라서 이제 그 에코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 디자인이 설계 단계 때의 요건을 규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대부분의 논의는 DPP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저는 그 품목별로 만들어지는 그 에코 디자인 규정과 관련돼서 EU 쪽에서의 상황을 좀 궁금합니다. 뭐냐면 이게 리유저빌리티, 리사이클러빌리티, 이건 어빌리티, 즉 재사용 가능하냐, 재활용성이 높냐, 그다음에 수리 가능성이 높냐, 사실 미래적인 것들입니다. 이게 잘 순환 경제 사회에서 잘 작동이 되려면 사실은 그런 폐기 단계 때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EU의 그 많은 회원국들은 뭐 분리배출이라든가 수거라든가 재활용 이런 인프라나 제도적인 것들이 균일하지 않고 되게 격차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뭐 섬유 이런 품목별로 이걸 다 하나의 획일적인 설계 규정으로 가져가는 데에
어떻게 그 의견 조율과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좀 보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순환경제에서 폐기 단계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예. 그런 인프라가 어떤 규제를 만들어 가는데 획일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잘 준비가 돼 있는지 유럽의 각 국가에 네. 질문 들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릴까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그 리사이클링 부분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EU 내에서는 같은 것이 뭐냐면은요, 규정이 어떤 제품들이 이제 규정이 될 때 EU 단계에서 하면은 그 규제를 받게 되면 각각 모든 회원국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각각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조화시키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원료를 예를 들게 되면은 요건사항들은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재생 원료들이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도 다를 수도 있고요. 공정도 다르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요건사항이라든가 또 검증에 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다른 차이점들은 저희가 감안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방금 재사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안으로도 저희가 하모나이제이션, 즉 이것을 정렬화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먼저 그 재사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또한 아주 명확한 그 제품 옷에 대해서 이 옷을 어떻게 손질하고 취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예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요건상에 대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사용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제 기술 발달로 인해서 향후 몇 년 후에는 이게 재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 법안이 항상 기술보다 더 늦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시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 법안을 통해서는 모든 EU 회원국에서는 공이 같은 요건 사항들이 적용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긴 시간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나눠주셨습니다. 순환경제 전환부터 DPP까지 정말 광범위한 얘기를 짧은 시간에 다 담기는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함께하고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작은 정보를 얻어가시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천천히 모시겠습니다. Please return your seats. Thank you very much once again.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또 굉장히 열띤 토론 함께 해주셨고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또 순환경제 사회로 가는 길에 그 걸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순환경제 페스티벌 개막식부터 이렇게 한 EU 에코디자인 포럼까지 긴 시간 함께해 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저희 더 유익한 포럼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포럼을 만들기 위함이니까요. 여러분 꼭
만족도 조사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가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5층 501호와 502호 회의실에서는 전기전자, 섬유, 배터리 분야별 산업 세션이 각각 진행이 됩니다.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순환경제 전략과 대응 방안에 관심이 있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사전에 초대받으신 웰컴 디너 참여자 여러분들께서는 머큐어 호텔 4층 제네시스 룸으로 여러분 안내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포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